반갑습니다. 휴가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오면서 장대비를 뚫고 왔거든요. 조금 일찍 와서 커피나 한 잔 좀 하고 들어가려고 헤매다가 간신히 카페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고 약간의 휴가 기분을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3박 4일째죠? 마지막 날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어수룩합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여러분들의 예술적인 어떤 열정 또는 야망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장대비 쏟아지는 우울한 여름철 휴가도 가지 않고 예술적인 공부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 입맛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자료집을 제가 처음 보니까 상당히 예술적인 전위부대 또는 첨단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예술적인 전위부대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캐캐묵은 아카데믹한 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자로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과연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아무튼 제가 한 10년 동안 약간의 바람처럼 전국을 누비면서 선사시대의 그런 안각화 자료들, 거석 문명의 자료들, 이런 것들을 틈틈이 보고 탁본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터득했던 어떤 선사시대의 예술적 코드, 비밀 코드, 다빈치 코드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할까요? Y 코드라는 코드를 발견했고, 여기에 어떤 심각한 비밀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나 혼자 알고 있다가는 제명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다빈치 코드 이상의 성배에 관련된, 우리 쪽의 성배는 뿔잔인데 뿔잔 기호와 관련된 Y 코드의 어떤 비밀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여러분들 예술적 창작에 보탬이 되신다면은 그것으로 저는 이제 기쁨을 삼겠습니다. 생명나무 숲속 공주의 장박 꿈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주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말하는 공주는 얼굴이 예쁜 공주가 아니고 잠을 잘 자는 공주. 그렇지만 백설공주는 아니고, 백설공주는 나쁜 잠을 잤죠. 왜 그렇죠? 나쁜 사과를 먹었죠. 마녀가 독이 든 사과를 먹였기 때문에 자기 잠을 자서는 안 될 잠을 잔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 공주는 좋은 잠을 자야 됩니다. 저도 잠자리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아침이면은 내가 잠을 잘 잤나 안 잤나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기도 하는데, 대개는 꿈자리를 통해서 그게 체크가 되죠. 진짜 기분 나빴어 할 때 악몽을 많이 꾼 것이죠. 계속 쫓기고 좀비한테 쫓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게 그냥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 어떤 잠을 잘 것인지, 또 어떤 수준의 잠을 잘 것인지, 또 어떤 수준의 꿈을 꿔야 될 것인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제가 작년 여름이었던가 호주를 갔었는데, 거기서 그것도 이제 안각화 때문에 갔어요. 안각화가 호주에는 수백만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사시대 예술적인 수준의 작품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뭐 엄청난 수준으로 양과 질이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피카소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입체파의 어떤 이론을 다 개발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이미 예술의 최고 경쟁은 옛날에 다 끝났다.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선사시대 예술을 알았다는 거죠. 피카소가. 그런데 현대예술 연구자들이 피카소의 그런 수준까지 알았을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피카소는 그걸 알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난 수준의 자료들이 남아있고, 그중 최고 수준의 자료가 우리한테 있다. 그 자료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오늘 생명합숙 공주의 장각 꿈이라는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자 잘 보이십니까? 뒤에서. 자, 생명사파는 생명나무 숲을 숭배하던 시대의 예술, 종교, 사상이다. 역사시대 이전이 선사시대죠. 선사시대의 생명사판인데, 역사시대부터는 남성주의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남성주의 종교, 철학, 사상, 정치제도, 무력적인 어떤 청동계 기사들, 그래서 여신시대, 선사시대의 그런 여신시대의 사상, 종교, 예술인 생명사파는 억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성배설화를 통해서 그 일부를 유지, 존속시켰죠. 그래서 중세 기사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귀부인을 향해서 항상 돌진을 했는데, 걔네들은 귀부인에 대한 사랑의 원래 비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기마를 타면서 수없이 싸우는 그런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무예와 귀부인에 대한 사랑 두 가지를 이원적으로 대립시켰고 통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합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현무의 비밀입니다. 현묘한 무예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왜 생명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 생명 창조와 관련되는 성배 사상, 성배의 예술, 성배의 철학인가?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일단 주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사파는 이집트 티벳의 사자에서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선사시대 경전이다. 이집트 사자에서, 티벳 사자에서 이런 것도 있죠. 제가 깜빡했네. 얘기하다 자꾸 까먹는 버릇이 있어서 호주 갔다가 원주민들을 만나서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 어떤 원주민들은 꿈속의 일을 더 진실처럼 생각하고 현실을 보다 환상적이고 일시적인 거짓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족이 있다. 그런 자료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자료들을 더 추적해서 도대체 얘네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걸 추적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의 꿈 이론, 티베트의 꿈 이론, 그런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 원주민들의 꿈 이론,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연구한다면은 지금 현 단계 프로이트, 락강, 지적 이런 식의 어떤 꿈 이론 학파들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생명창조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경전이면서 동시에 최상의 예술이었다. 여러분들 예술 지망생이니까 거의 초점을 좀 놨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문자와 기호, 그림 조각이 모두 통합된 것이었다. 지금 문자와 기호는 예술 영역이 아니죠.
물론 문자 기호를 가지고도 예술적으로 상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관인가? 그런 분이 계셨죠. 안각과 비슷하게. 그렇지만 진짜 문자 자체, 기호 자체가 예수일 수 있는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처럼 보이도록 제작되었다. 생명 자체인 자연에 가까운 예술이야말로 아마 최상의 경지일 것이다. 그 비밀을 한 장면 보고자 합니다. 있는데 제가 몰라.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이 역사시대 이후 몰락했다. 그러니까 청동기 이후입니다. 남성적인 무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서 몰락했어요. 역사시대 전승된 여러 설화에서 생명섭한의 한 측면이 개선됐다. 예를 들어 우리 찬란한 나무꾼과 선녀의 나무를 베다 사슴을 숨겨줬더니 선녀가 내려오는 장면을 알려줬다. 선녀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 결국은 도끼 이야기가 핵심인데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는 나무꾼인데 기가 막힌 선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됐다. 생식적인 얘기입니다. 생식적인 도끼가 우리 한국형 안각과의 핵심에 놓여있죠. 그 다음 용궁 이야기. 항상 우리는 용궁 속에서 보는 어떤 존재, 처용 같은 존재,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나라를 자꾸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게 됐죠. 근데 처용은 실패했죠. 너무 늦게 나타난 것일까요? 신라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서양 쪽에 설화하지만 연결은 돼 있어요. 성배설화처럼. 그렇지만 우리 쪽의 그런 장과 꿈 이야기가 반대로 역전된 불행한 장. 그렇지만 어떤 마술적 분위기의 난장이들은 드러나 있는데 난장이들은 생명섭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한다. 굉장히 극미한 세계까지 들어가서 생명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난장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서양의 그 최고 인기 영화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은 난장이를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생명섭한의 원초적 요소만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존재 줄거리는 심하게 왜곡 변형되었다. 예를 들어 도끼, 사슴, 거북, 난장이들만 원래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남아있습니다. 생명섭한은 우주사슴 사냥과 현무도로 계승이 됐습니다. 우주사슴 사냥 이런 거 시베리아 전 지역에 걸쳐서 태양사슴, 우주사슴 축제 이런 것들을 벌이죠. 북미 인디안 호주 원주민에게도 역시 우주사슴 개념은 있습니다. 현무도는 이제 우리 쪽의 개념인데 중국에도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적 개념이 되겠죠. 나무꾼과 선녀는 사슴 사냥 텍스트가 계승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슴이 잠깐 나오기 때문에 쫓기는 사슴이죠. 용궁 이야기는 현무도가 계승된 것이 아닐까? 이건 거북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죠. 용도 나옵니다. 용과 거북이는 사신도의 두 가지 코드죠. 사자에서도 생명섭한 본래 면목과 많이 떨어진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생명 창조보다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령 파라오나 이런 사람 파라오의 부인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보낼 것인가 또는 미이라 방구 처리를 해서 새로운 육체를 얻을 때 어떻게 다시 영혼을 데려올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좀 잡다한 지식들을 세밀하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기본은 똑같습니다. 기본. 성지풀이와 바리대기 무가설화 등도 부분적으로 전승시킨 것입니다. 성지풀이는 집을 짓는 얘기인데 생명나무를 잘라서 가져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실제 집을 짓는 것처럼 은유적으로 표현된 그런 것입니다. 생태계도 다 집입니다. 생태계 공간 속에 들어와서 사는
모든 벌레부터 나무, 곤충,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생태계 환경이지만 거기 있는 주인공들에게는 또 자기네들이 주인이죠. 생명공간의 창조는 성지풀이에 집을 짓기 때문에 생명꽃밭관장은 바리대기 무가나 원앙비의 봄풀이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이런 생명공간과 생명존재의 창조 관련된 서판은 고분벽화 시대까지 존속했습니다. 즉 고구려 고분벽화, 신라의 천마도, 백제에서도 고분수에서 사신도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거석은 이제 몇만 년의 세월 중에서 다 녹아 없어지고 안각화는 여전히 선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신석기까지 끌어올리시는 분도 있고 청동기 시절로 딱 제한하시는 분도 있고 역사적 입장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고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방구대 안각화 천년이 서서 명마산 글자바에는 이제 아직 잘 소개가 안 된 그런 것인데 오늘 그 이 세 가지를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집트의 사자의 서죠. 네, 이거 다 청계서의 어떤 영혼의 어떤 양식들을 준비하는 그런 개념들이고, 이게 낙원의 어떤 지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영혼을 싣고 가는 그런 청개의 배들입니다. 죽으면 다 새 모양 인간과 새를 결합한 이런 스핑크스적 존재로서 혼조, 영혼의 어떤 새,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다 중국 산해경에도 나오고, 우리 쪽 고구려 고분벽화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주 미개 본신 시대로 알려져 있는 선사시대의 그런 안각화 기호 체계들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Y코드는 거의 시베리아, 미주, 유럽까지 다 광범위하게 뻗쳐서 의외로 모두 다 교류가 됐다는 어떤 흔적, 이런 것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서양학자들도 그런 쪽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인디언들의 담배를 처음 보고 쟤네들이 왜 입에다 불을 피우고 있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담배도 크잖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게 이제 궁금해서 추적해다 보니까 피워보니까 맛있었으니 그게 들어와서 담배가 유래가 됐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미 피라미드 안에서 담배가 나왔죠. 파라오의 그 관수에서 나왔고, 시리아 사제가 담배를 피우는 그런 장면도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미 BC 몇천 년 시대에 그런 담배 무역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아까 세 개의 중요한 서판 말고 이런 칠포 고령의 안각화 이런 것이 한국형 안각화로 대표되는 도끼 안각화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 서판의 아주 대표적인 기호, 나무꾼과 선녀가 계승했던 그 생식 도끼라는 그런 개념, 황금 도끼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포에 있는 도끼 안각화. 천정이 서석의 탁본인데, 과연 이게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요? 이걸 최초로 학계에 보고한 문명대 교수님은 작년인가 지난해 그 학계에서 고조선 시대 문자일 가능성을 제기도 했어요. 과연 이게 문자일까요? 이건 학계에서 아직 인정하지 않는 또는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명마산의 그 서판인데, Y코드라고 내가 부르는 그 생명코드 글자 10개가 같은 항목 안에 들어가 있고, 전체 X자 기호는 이것도 선사시대 아주 가장 보편적인
기독교 십자가 이전, 불교의 만다라 이전, X자 기호는 여성시대 신화 종교 사상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X하면 이건 틀렸다, 나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가장 신성한 기호였고, 마야, 아즈텍 이런 인디언 문명들은 망할 때까지 그 신성한 기호를 지속시켰죠. 아마 그쪽을 왔다 갔다 했던 해적들이 그 인디언들의 해골로 된 십자가, 엑스크로스 그걸 따왔을 거예요. 그래서 해적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깡패들도 나쁜 걸 다는 법은 없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최상의 것을 다는 것이죠. 예. 해골로 된 십자가는 실제로 마야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신성한 표지입니다. 이건 그 스웨덴의 핀란드의 라플란트 지역의 샤만의 그런 무당의 북인데, 그 북유럽은 오딘 설화로 아주 유명한데, 이미 다 뭐 비슷한 우주 사슴 사냥 코드가 그쪽에 이 샤만이 활을 들고 우주 축에 매달린 사슴을 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위쪽에 샤만이 뭐 앙크 십자가 비슷한 지팡이를 들고 있죠. 이 우주 축과 연결된 이 코드는 뿔과 뿔잔이 결합된 우리 아까 제가 소개했던 서석, 천전이 서석에 나오는 기호체계와 아주 흡사한 그런 것입니다. 이 샤만은 X자 코드를 가지고 있죠. 뿔과 X자가 결합된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네. 삼각형은 연금술의 상징인데, 네. 놀랍게도 뭐 어디든지 다 퍼져 있고, 방구대 핵심, 방구대 안각화의 중심 부분에 저 삼각형 기호가 연금술 장면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Y코드의 서사시를 일단 제가 잡아놨습니다. 뭐 아직 제가 뭐 백설공주 이상으로 생명나무 숲속의 공주를 얼마나 재미있게 스토리를 꾸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Y코드를 가지고 한 그 가능성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여러분들과 다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Y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성장하고 앞으로 또 후세를 낳을 것입니다. 낳을 사람만요. 안 낳으면 할 수 없고. 예. 자, 이 도대체 생명사판에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생명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집트의 그런 문자처럼 뭐 복잡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간단히 몇 개의 글자밖에 없어요. Y코드가 수없이 많은 변형들을 가지고 수많은 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얼굴과 똑같죠. 얼굴은 다 하나죠. 하나의 얼굴 기호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얼굴은 다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도 수없이 자기 자신의 말을 하고 있어요. 쟤는 지금 속에 궁금증이 있어, 나에 대해서. 표정을 딱 보면 알 수 있죠. 독심술이 필요 없고 표정에 이미 쓰여 있습니다. 얼굴이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식으로 Y코드도 수없이 변형태들이 만들어져서 뛰는 Y코드, 춤을 추는 Y코드, 뭐 여러 가지 서 있는 Y코드,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Y는 성장하고 움직이고 활약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문자는 기계적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죠. 활자처럼. 활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글자들은 전부 고정된 활자처럼 되어 있어요. 글자 한자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Y코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원소가 되기 때문에 기호이지만 동시에 문자가 됩니다. 문자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문자가 되죠.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게 문자입니다. Y코드로서
제가 첫 번째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약간 팽이 그릇식의 얼굴이 뾰족한 얼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얼굴은 절대 용납되지 않았어요. 예, 복스럽고 약간 토실토실한 달처럼 생긴 얼굴을 예뻐했는데 지금은 다 또 어느샌가 이렇게 약간 뾰족한 얼굴, 이게 이제 성형외과에서 좋아하는 얼굴이 되죠. Y코드가 두 개의 뿔잔과 Y코드를 결합시킨 팽이그릇 얼굴이 방부대 얼굴입니다. 이게 바로 성배의 얼굴일 수 있어요, 우리 쪽에. 명마산의 Y코드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형되면서 다리가 생겨서 움직일 때는 이제 Y코드에 다리가 하나 달려서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변형돼서 10개가 돼요. 이건 이제 원소적인 그런 글자가 되고, 여기도 Y코드가 있고, 동그란 글자는 여러 개가 또 결합된, 선문자가 결합된 그런 것들인데, X자 기호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도 깔려 있습니다. 뿔장 기호가 이 생명목 글자 전체 맨 앞쪽에 놓여 있어요. 이 전체 Y코드 전체 꼭대기에 역시 X코드 꼭대기에 Y코드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그 다른 서판이 또 있는데 양쪽 서판은 거울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저런 그 선사시대 문자가 있었다는 걸 지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가서 몇 명은 이건 자연이다 이렇게 거부들을 했는데, 제가 증명을 했어요. 아니 50m 이상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서판이 거울처럼 똑같다. 그냥 똑같은 것도 아니고 다 뒤집혀 있다, 좌우가. 그럼 그건 인공적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후배 교수가 그게 혹시 떨어져 나온 게 아닐까요? 붙었다가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붙었다가 떨어지면 하나가 양각이면 하나는 음각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똑같습니다. 한쪽이 음각이면 이쪽도 음각, 이쪽이 양각이면 저쪽도 양각. 그리고 한 밑에 쪽에 큐브 바이라는 그런 그 바위에 있는 것이 더 작은데 위쪽은 재단 이렇게 안반으로 되어 있고, 큐브 쪽에 미처 표현되지 못한 더 여분의 많은 기호들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뭐 떨어질 수도 없어요.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탁본을 떠서 지난 포항 그 시립미술관 전시회 때 양쪽 벽에 딱 걸어놓고 양쪽을 다 보게 했어요. 동시에 한 자리에서.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이건 남해금산에 있는 선사시대의 글자인데, 진시황이 여길 지나가다가 서불과차라고 썼다. 이래서 사람들이 또 서불과차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남해금산에서 갑자기 이걸 뭐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진시황의 신하였던 서불이 불로초를 찾아서 여기를 지나가다가 서불과차로 썼다. 이렇게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릴 수 있는 코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진주 쪽에 KBS 기자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럼 말도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은 여기 있는 글자들은 선사시대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선사시대의 글자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떻게 서불과차가 되느냐. 말도 안 된다. 이건 사슴사냥 모티프가 그려진 그런 선사시대 문자이다. 거기서 Y코드라는 것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급히 타이핑을 해서 이제 보내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뭐 일단 잘 받았다고 메시지는 떴는데 그 뒤 소식은 못 들었어요. 일단 뭐 관광지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은 쉽지 않아요. 이건 인디언들의 그 암체화죠.
산타바바라의 에로헤드 화살촉 동굴 벽화, 화살촉 비슷하죠. 생명나무. 도마뱀이 그쪽에서는 창조주 신의 상징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손을 서로 마치 ET에서 이렇게 교류하듯이 손가락을 대고 있고, 손가락은 창조 기호들과 엮여져 있어요. 그물망은 항상 어떤 창조 기호에 들어간다. 생명 모두 다 운명의 실을 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는 전부 운명의 실로 짠 것이죠. 운명의 세 여신이 그걸 관장한다고 그리스 신화시대에 배웠죠. 네. 취메시 인디언 그림인데 500년 전 정도이지만 얘네들은 이미 계속적으로 전승시킨 것이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사시대 안각화를 지금도 그리고 있어요. 조금 현대화시켜서. 물고기 속에서는 아까 명마산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X코드들, Y자가 활성화된 그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생명의 기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물고기를 예수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은 생명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의 창화물은 아니죠. 이집트에서 이미 2마리 물고기를 사냥한다라는 개념은 영혼의 재생의 개념이었어요. 어제의 영혼과 미래의 영혼을 같이 묶어주는 것이죠. 화살로. 우리의 혐오도 비슷한 개념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쌍어문이 뭐냐 이런 비밀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다 생명 코드 속에 들어가 있어요. 허왕옥의 쌍어문이 가야에서 왔다. 그게 그쪽에서 뭐냐 이렇게 추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다 통해요. 영국 코드 다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쌍어문 사냥은 영꽃밭에서 이루어져요. 영꽃이 바로 영혼의 재생의 연금술을 표상하기 때문에. 시베리아 쪽의 Y코드입니다. 여기 역시 X코드들이 있죠. 허리가 늘어난 X코드들, 활성화된. 뭔가 창을 들고 있는데 사냥하는 것 같지만 생명 코드를 사냥하는, 쌍어를 사냥하는 그 이집트의 사냥 장면 같은 것이죠. 생명체 내부의 어떤 생명들이 탄생하도록 샤만들이 X자 뿔을 달고 있는 그런 X자 기호의 샤만들이 뭔가를 작업하고 있어요. 시베리아의 그 말 꼬리에 Y자 코드, X자 코드들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유적에 역시 Y 코드, 생명나무와 연결된 마야 유적에도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최근에까지 그렸던 Y 코드, 기호, 영혼의 재탄생의 길이다. 걔네들이 하는 말이죠. 의외로 선사시대의 Y 코드가 끊임없이 세계 보편적으로, 그리고 어떤 소수 종족들에 의해서는 서양 문명에 압도당해서 괴멸되지 않는 한은 계속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도 연꽃한 불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교에서 이렇게 Y코드를 집요하게 그리는 일은 별로 없죠. 남양주 향토사료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스웨덴의 그 영혼의 배에는 Y코드를 배 기호로 아예 삼은 영혼의 배들이 있습니다. 한쪽만 Y코드인 것, 두 개가 Y코드인 것, 영혼의 표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실려 있고 어떤 천개 어떤 샤만적 존재, 그런 것들이 같이 그려져 있죠. 우리나라에 과연 채색 그림이 있을까요? 물론 삼국시대 이후는 있죠. 근데 그 전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고조선까지는 색채를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원시 미개적인 수준이었다. 사실도 못 그렸다. 사실적인 형태도 그랬을까요? 너무 그 집이 현대적이라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만 만일 이런 것들을 채색에
낡은 모습으로 본다면은 얼굴과 결합된 이런 생명나무, 집 속에 있는 나무들, Y코드로 된 나무, 여기도 얼굴들이 있습니다. 여기 샤만이 하나 안각으로 나뭇가지처럼 그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Y코드는 생명 창조의 핵심적인 기호이고 생명사업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고 수많은 변형태들을 통해서 생명의 다양성을 구축하는 그런 기호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그것으로만 본다면은 안각화는 사실 굉장히 단조로울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아니고 안각화가 굉장히 풍요롭게 예술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비법입니다. 그것은 얼굴을 동원한다는 그런 것이었어요. 자, 눈과 얼굴 기호가 또 생명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소 기호가 되는데, 자, 눈은 두 번째 원소이긴 해도 어떤 얼굴을 형성하는 얼굴의 주인으로서 안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이 그 눈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드러나는 그런 기호인데, 이것은 글자이며 텍스트입니다. 얼굴은 수많은 표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 뭔가를 먹고 싶어. 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어. 나는 누군가를 보고 있어. 시선이 다 작동하고 있고 시선의 대화들이 텍스트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안각화가 굉장히 방대한 규모로 그려져 있을 때도 시선들이 내려 꽂히는 곳에 가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안각화의 모든 구성적 배치들은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굉장히 작은 극명한 것으로부터 더 큰 것, 더 큰 것, 이렇게 해서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러시아 인형이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뭐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러시아 인형은 500개까지 나온다 그러죠. 500개를 과연 넣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안각화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얼굴은 이렇게 해서 좀 더 큰 얼굴의 경우에는 자기 안에 많은 작은 얼굴들을 통합하고 있는 통합된 텍스트의 영토를 가리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다 자신의 어떤 하나의 개체, 나를 한 개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상당히 근대적 관점이다. 데카르트가 나라는 것을 단자론적인 원소로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사상체계는 상당히 길을 잘못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 안에는 하나의 생태계가 있다. 그 생태계를 이루는 수많은 어떤 주인공들에게 나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너 잘 있냐? 너 오늘 고생했어? 너 뭐가 부족하냐? 내가 너한테 잘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자기를 관장시켜 나가고 자기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주인이 자기인 것이지 자기 혼자가 아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은 생태계 전체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를, 생태계는 어떤 구역들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그 영토들을 지배하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게 그 생태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함부로 경계를 함부로 뒤섞거나 또는 그 경계선을 함부로 훼손시키거나 그렇게 되면은 생태계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현대의 그런 뭐 이번 서머 아카데미 주제가 경계를 가로지르기 상당히 현대적인 주제이고 좋습니다. 물론 자기의 경계, 굳어진 경계를 탈피하고 깨뜨리는
그런 경계를 넘기는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서구 이론에서 혼종적인 이론으로 마구 종들을 뒤섞으면서 경계의 어떤 경직성 또는 경계의 어떤 파시즘 그런 것들을 넘어서려는 그런 혼종 이론들은 잘못 길을 가게 되면은 생태계적인 어떤 마인드를, 생태계적 사상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한 전체를 조화롭게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전체성과 총체성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탈경계 이론은 대개는 전체성, 총체성을 나쁜 방식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나쁜 건 아니겠죠. 물론 경계를 파괴하는 것도 항상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경계를 파괴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총체성과 전체성이 항상 나쁜 것일까요? 네, 그건 아닐 겁니다. 자, 생명목 눈 기호들을 우리 고분벽화가 계승하고 있다는 것. 그냥 달신으로 알려진 것인데 놀랍게도 달 속에 있어. 이집트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제가 자꾸 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달의 눈을 바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본 달 속의 눈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된 일이죠? 생명목 눈에서 어떤 생명이 탄생하는 이집트 나일강의 신이 이런 어떤 자기 홍수를 측량하는 지팡이를 들고 생명목 눈 위에 손을 얹고 있죠. 양쪽 물의 어떤 기호들을 관장하고 있어.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우자테 눈 사자에서에서 태양신 라가 쫓아냈다가 나중에 눈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생명체가 다 말라 죽게 되버렸어. 그래서 그 눈신을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아까 이렇게 다시 데려오는 그런 장면. 시베리아의 그 엥가나 산족의 샤머니즘에서는 눈이야말로 어떤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핵심이었죠. 수많은 눈들이 있어요. 사람의 어떤 기관들을 탄생시키는 눈, 종들마다 종들을 탄생시키는 그런 눈들이 엥가나 산족의 샤머니즘에서는 있고 그 전체를 관장하는 신은 모냐미라는 여신입니다. 여기서도 눈이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죠. 우리는 말이 벌써 있잖아요. 저기 봄이 되면 저기 눈이 난다. 눈에서 지금 싹이 난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말 속에는 이미 다 전승이 돼 있죠. 아즈텍의 태물신, 눈신이죠. 수많은 눈들이 관절마다 있죠. 두 개의 눈이 쪼개져서 눈동자에서 신들이 탄생시키고 있어요. 눈이 얼굴이에요. 여기서는 이미. 이 눈에서, 태물신의 눈에서 신들이 탄생하는 최고의 신이 있고 하위 신격들이 있는 것이죠. 생명나무에 눈이 있습니다. 천전의 눈 기호, 뿔과 뿔잔이 결합된, Y코드가 결합된, Y코드를 통해서 생명 매듭이 만들어지는, 의외로 그 위쪽에 어떤 눈들이 들어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각화는 사실은 그저 소박하게 어리숙하게 몇 개 기호들을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들여다보면 너무 정밀하고 미세한 미시적인 그런 기호 얼굴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과연 지금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리숙하게 그냥 봤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방구대 본격적인 안각화에서 좀 떨어진 부분의 안각화인데 뭐 이렇게 좀 어리숙하게 어떤 사슴 비슷한 그림, 물고기 비슷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도 얼굴이 있고 이쪽에 뭔가 삼각형 또는 뿔잔식의 얼굴이 같이 있어서 이렇게 경계를 그은 것도 여러 가지 그런 쌍두적인 그런 기이한 모습,
이것도 눈 기호를 이쪽에는 얼굴, 이쪽 전체 큰 얼굴, 눈들이 보이죠. 이 전체의 어떤 통합된 어떤 얼굴 시스템에서의 눈 기호를 그렸을 수 있죠. 예, 방구대에서도 이런 눈 기호들은 드러난다. 이거 도저히 그냥 생태적으로 고래를 그렸다 또는 사슴을 그렸다 소를 그렸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도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추적하다가 이거 그냥 해결이 안 되고 수많은 자료들을 다 전부 비교 검토해서 분석돼서 추론적으로 나오는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각해서 된 것이 아니고 Y코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자료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이 나를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고래를 이렇게 그리는 고래가 어디 있어요? 위를 잘라놨잖아요. 그죠? 예. 이쪽에서도 분명 이건 눈을 그린 것인데 동물적인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냥 동물이다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눈을 결합시켰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눈들이 배치가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선들에 의해서 분할되는 고래를 또는 상어를 그렸다고 하는데 아무리 미숙해도 이렇게 좀 잘라지게 이렇게 그리는 이런 건 이상하잖아요. 지금 애들도 이렇게 안 그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랐을 때 조금씩 다르게 그리고 조금씩 다른 얼굴들을 집어넣는 서로 다른 분할 공간들, 서로 다르게 분할시킨 그 분할 영역에 맞는 얼굴들을 다 집어넣고 그 전체를 그럴듯하게 고래로 통합시키는 이런 방식의 그림. 이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고래의 얼굴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불쑥 튀어나온 코가 있고 이 전체 더 통합시킨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어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분할시킨 그림들도 통합시킬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뭔가 유기적 전체성의 어떤 통합 개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 봤습니다. 생명사판의 비밀에 접근하기는 어려운데 텍스트를 해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그냥 거기 고래가 있다 사슴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그건 텍스트 해독이 아니다. 거기에는 은유적인 기호, 알레고리, 어떤 담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용총 수렵도 역시 사냥 장면이 있지만 사슴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 가지고는 거기 담긴 진짜 의도를 알기 어렵다. 그건 실제 사슴 사냥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 사슴 사냥의 생명서판, 그리고 현무도 생명서판을 하나로 묶어서 모두 현무라는 개념, 사슴을 사냥하는 활, 물고기를 사냥하는 창, 고래를 사냥하는 작살창, 나무를 찍는 도끼 이런 전체를 하나의 현묘한 무예라는 개념으로 통합해서 정리할 때 선사시대의 그런 심화 생명서판의 진리가 고분벽화시대까지 연속적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서구분의 현무도를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주의 꿈이라도 다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사슴 사냥 장면이죠. 예. 그럼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그래요. 그러시죠. 그래도 됩니다. 자, 5분간 휴식을 취할까요? 10분 휴식할까요? 네, 휴식하겠습니다. 예. 예. 6시까지 진행하시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방송도 질의응답 시간 좀.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며칠간 이렇게 계속 수업하시다 보면은 1시간 이상씩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같이 운동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날씨도 우중충하니까 우리 그림이나 보면서 좀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세요. 자, 이 사슴 사냥, 호랑이 사냥, 여기도 사슴 사냥이 있어요. 밑에 잘렸지만 뒤에도 2명이 더 있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 혹시 발견이 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산이 이상할까요? 얘가 이상할까요? 호랑이가 이상할까요? 이쪽이 이상할까요? 저는 다 이상해요. 다. 호랑이도 이상하고, 왜 호랑이가 사슴보다 커야 되잖아요. 물론 뭐 그런 원근법을 몰랐다고 칩시다. 또는 옛날에 뭐 작은 사람보다는 비중인 사람을 더 크게 그린다는 것은 보편적이죠. 사슴보다 얘가 그러면 좀 지위가 떨어지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호랑이는 굉장히 위험 있는 존재고 산신적인 존재인데 사슴보다 떨어뜨렸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산이 뭔가 이런 파동산들이 있는데 여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왜 묶어놨을까요, 이거를? X자도 딱 묶어놨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전체가 하나 묶여서 이 선에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선은 말머리에 딱 가 있습니다. 말머리. 이 달려가는 사람의 말머리. 뭐 다른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이렇게 아주 이상한 그림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혹시 발견이 되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산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화살 끝이 뭉툭하다. 이 화살을 끝이 뭉툭해서 뾰족한 게 조금밖에 안 나온 이 화살,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죠. 사슴을 맞췄을 때 이게 가죽을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살석을 파고들고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세게 한 방 맞으니까 사슴이 기절은 하겠죠. 그런데 조금 들어간 그 충격만으로 기절을 할까요? 그래도 달려가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 명적이란 화살 속에 비밀이 있지 않을까. 저것은 날아갈 때 굉장한 큰 울림, 아주 이상한 울림 소리를 내면서 휘파람처럼 강력하게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명적입니다. 울림 명자를 써서. 적자는 관역적자겠죠. 네. 소리로 맞춘다, 무엇인가를. 자, 그렇다면은 이 산을 그냥 뭐 산을 유치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식을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끝내지 말고 상상력을 좀 발동시켜서 어떤 파동들을 그린 것이 아닐까. 높고 낮은 여러 개의 파동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사슴 사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즉 소리 또는 음악 이런 것에 대한 공부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것은 단지 음악 공부가 아니고 생명의 파동에 대한 공부가 아닐까. 모든 생명, 모든 어떤 우주적인 운동, 우주적으로 물결치는 모든 움직임은 전자파동부터 시작해서 전자보다 더 극미한 원소들의 파동,
그것들이 다 모였을 때 더 큰 입자의 파동, 지구의 파동, 은하계의 파동, 그 전체 파동을 묶은 그런 공부가 시작되는 장소가 여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력을 발동시켜 봤을 때 이 사냥 장면은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가 아닐 것이다. 호랑이를 사냥한 사람, 그 위에 이 사람 사슴 사냥이 있고, 결국은 이건 호랑이 사냥이 아니다. 호랑이 사냥 하나의 단계다, 단계. 예, 이 사슴 사냥 전체 공부의 1단계 산을 붙고 호랑이를 사냥해서 호랑이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이건 다 Y코드로 되어 있는 그런 기호들의 합성체, 얼굴도 이상해요. 무슨 고양이를 그린 것 같기도 해. 루즈를 바른 것처럼 두껍게 돼 있고, 얼굴이 있어요. 뒷다리도 기호들이 다 기호들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텍스트가 아닌가. 호랑이가 이집트에서도 샤만이고, 북미에서는 제비오, 호랑이에 대응하는 제비오가 샤만이기 때문에 그런 샤만들의 생명사판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단 스승을 만나야 되잖아요. 스승을 잡아야 된다. 스승이 어디 와서 친절하게 너 배워라 이렇게 합니까? 딱 보고 누가 제자가 될 만한가? 함부로 안 받죠, 절대. 진짜 스승은 제자가 될 만한 사람만 받습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강의를 하지만, 사실 강의할 때 100%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학생들 수준 전체 평균에 맞게 강의하는 것이고, 진짜 개별적으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시켜야 될 그런 학생들은 따로 있을 수가 있죠.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런 파동들이 더 넓게 펴지고 더 화려하게 펴졌을 때 이 사람의 사슴 사냥이 시작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 사냥이니까 사냥에 관련된 결정적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뒤돌아서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흔히 페르시안적인 기법, 화살 쏘기 기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페르시아에서 수입될 필요는 없죠. 화살통을 차고 있어요. 이 사람도 화살통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화살들이 꽉 차 있는데 같은 쪽을 달려가니까 분명 화살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몇 개의 화살밖에 없어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 한 대가 빗나가는 순간 이 사람 공부는 끝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대의 화살로 얘를 맞춰야 돼요. 얘를. 엉덩이가 화려하잖아요. 황금불이 솟아있고 무슨 태양 부채처럼 엉덩이가 이렇게 화려한 사슴은 동아시아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얘를 맞춰야 돼요. 얘를. 그리고 Y자 코드 동전을 달고 있는데 얘는 검은 띠, 얘는 흰 띠입니다. 지금 태권도 띠하고 반대예요. 얘가 더 높아요. 조관을 깃털 2개를 달고 얘는 많이 달았어요. 물론 깃털인지 뭔지 머리인지 모르겠지만 품격이 다르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거대한 이쪽이 없네. 뒤에 가면은 있는데, 우주목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거대한 우주목이 있고 2대의 수레가 있습니다. 큰 수레, 작은 수레가 있죠. 그래서 이 공부를 끝낸, 큰 공부를 끝낸 사람, 작은 공부를 끝낸 사람 둘이 합격됐을 때 이 나무를 통과해서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이죠.
박혁거스가 이렇게 해서 임금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박혁거스는 천마도가 그와 관련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천마가 오는 그 나정에서 박혁거스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신, 그 유명한 사신들 중에 현무죠, 현무. 거북과 뱀이 얽혔는데 다른 사신도 동청룡, 서백호, 남주장은 다 동물 이름이 붙었잖아요. 얘는 안 붙었어요. 현무는 그 거북이도 아니고 뱀도 아니에요. 그죠? 둘이 얽힌 게 현무인데 도대체 이게 뭐냐? 현무의 비밀을 몰랐어요. 이게 마야의 현무도입니다. 거북이가 있고 뱀 밧줄을 거북이 속에 통과시켜서 신들이 뭔가를, 이 기계를 뭔가 돌리고 있어요. 이 기계는 이집트에도 나오는데 새로운 뭐 왕이 출발할 때 뭐 그 기계를 돌린다고 그래요. 말은 학자들이. 그런데 힌두 신화에 나오는 우유 바다를 젓는 교반기가 아닐까. 하늘뱀의 저자 그 이름 제가 잊어버렸어요. 스카이 서펜트인가 뭐 그런 책인데 거기서는 모래시계를 통과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모래시계일까요? 아무튼 거북이는 지구를 의미하고 은하계의 모든 시간대를 당기는 뱀의 밧줄을 지구를 통과시키면서 돌리고 있어요. 이게 태치 우유 바다 적기라는 힌두 신화죠. 거북이가 수미산을 등에 지고 있고 꼭대기에 인드라 신이 딱 버티고 앉아 있어요. 가부좌를 들고 있죠. 무슨 뭐 양쪽에 뭘 들고 있어. 천신과 아수라들이 우주뱀을 수미산을 뺑뺑 엮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이게 줄다리기 원조예요. 줄다리기를 우리가 새끼를 꽈서 만들 때는 바로 이 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뱀은 풍요, 생명 그런 것의 상징이죠. 아까 그 뱀 밧줄과 똑같죠. 뱀 밧줄은 은하계 모든 시간대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하계가 계속 돌면서 지구한테 수없이 에너지를 퍼부어 주잖아요. 그거 없이 지구에 어떻게 생명이 있겠어요? 뭐 우주 망망대해 속에 지구가 떠 있다고 지구 혼자서만 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야인들은 그걸 알고 있고 힌두 신화도 알고 있죠. 얘는 그 태초의 우유 바다를 이렇게 해서 이 맷돌을 젓는 거죠. 맷돌을 져서 우유 바다에서 암리타가 만들어져요. 그 암리타를 떠먹는 최초의 그릇은 달 그릇이죠. 달 그릇. 생명사파는 생명 공간을 구성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모두 엑스크로스를 가장 바탕에 깔아놓습니다. 뭐 모든 것에 그래요. 근데 그 엑스크로스 한 축에 수직으로 설 때 십자크로스 비슷한 축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미국 학자 한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인터넷 뒤져서 제가 간신히 찾아낸 겁니다. 책을 쓸 때는 반드시 인용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저도 X자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했는데 맞다. 맞다고 생각. 이게 100%는 아닙니다. 100점 만점은 아닌데 상당한 암시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각화의 X선들을 측정할 때 어떤 때는 이제 나침판을 들고 가요. 그럼 어떤 X선은 정확하게 한 축이 북쪽을 가르치게끔 돼 있어. 지축이죠, 지축. 지축과 황도축, 춘분점, 추분축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키면은 X축이 됩니다. 생명사파는 무수히 많은 분할 공간들의 중첩 통합에 의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공간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하나의 사판 속에, 하나의 그림 속에, 그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이런 식의 3차원 공간들을 쪼갠 그런 공간들이 아닙니다.
뭐 여기 방이 있고 저쪽 방이 있고 그 두 개를 끌어모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시공간적으로 펼쳐져 있는 광범위하게 흩어질 수 있는 시공간적인 공간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공간을 그린다? 그냥 이 비어있는 공간을 그리는 것일까요? 세잔이 맨날 화구를 메고 생트빅토르 산인가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산을 그렸는데 공간을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목욕한 장면들을 그릴 때도 무슨 사람이 예쁘고 전혀 그렇지가 않고 나무도 시덥지 않은 나무들을 그리면서 세잔이 뭔가를 심오하게 그렸다. 전 중고등학교 때 세잔 그림을 절대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이야. 사람 같지도 않은, 나무 같지도 않은. 공간 개념을 몰랐죠. 세잔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그걸 미술 비평가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방구대를 아무튼 뭐 이런 선들을 분할 공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걸 내 나름대로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맨 아래쪽 이제 기호들이 쭉 있어요. 생명나무 샤만, 도끼 기호가 X자와 결합된 거, 생명나무 기호, 거기에 얼굴이 달린 거, 그릇 기호. 분할된 것 속에 많은 눈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고래한테 혹 같은 게, 꼬리 같은 게 왜 달렸을까 이런 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런 분할 공간 속에는 모조리 수많은 눈들이 버티고 있다. 고래도 지느러미도 눈입니다. 이 칼에 잘렸어요. 이쪽 칼에. 이제 사생 그릇이 있고 거기서 누군가 어떤 연금술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제가 막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좀 희미해요, 사실. 여기 소도 어떤 얼굴이 있어요. 가면 얼굴이 있어요. 그 위에 이런 죽책, 이런 울타리도 어떤 얼굴과 결합되어 있어요. 다 얼굴은 기호를 그린 것입니다. 얼굴은 문자이기 때문에 왜 리얼리즘적으로 얼굴밖에 그리지 않았지? 아니 문자를 쓰는데 누가 리얼리즘적으로 해요? 고래들도 전부 거기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안 보여도 제 이 그림을 자꾸 보게 되면은 내일부터는 그때 내가 왜 못 봤지 이렇게 하실 거고 모레는 더 확실한 신념을 갖게 되고 한 달 뒤에는 자기 얘기처럼 할 겁니다.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명나서판의 X자 수많은 직선적인 분할들이 있죠. 아까 방구대는 물결처럼 좀 부드러운 그런 것이었는데 날카로운 직선들로 하면 뭐 면도칼처럼 파여 있어요. 바위를 어떻게 저렇게 날카롭게 자를 수 있는지 지금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선들은 그 위에 똑같이 다 있습니다. 거울처럼 완벽하게 뒤집혀서 똑같이 X자도 똑같이 존재해요. 기호들도 똑같이 자리를 바꿔서 똑같은 형태로 불잔도 똑같이 있습니다. 음각은 음각선대로 양각선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양각선도 그대로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연은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계룡 기둥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눈이고 뿔이 달린 무슨 뭐 사슴 같지도 않은 용 같지도 않은 그걸 계룡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라 시대 박격거세보다 신라의 그런 원조 신화를 끌고 나갔던 박격거세 부인 알령은 계룡의 배를 가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룡은 생명나무 숲인 계림에 출연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숲의 어떤 신화를 알령 신화가 계승한 것이죠. 그래서 신화는 계림국이라고 불렸어요. 처음에. 박격거세 신화를 따르지 않았죠. 자, 생명사판의 미학은 이렇게 몇 가지 구성 원리에서 도출이 됩니다. 이건 귀납법적으로 제가 도출한 것입니다. 연역적이 아니고.
서판에서 모든 형상들은 하나의 개체로 완결되지 않는다. 절대. 예. 한 형상을 밀폐시키지 않는다. 열어놓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다른 형상들로 변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놓고 수많은 다른 형상들과 겹쳐지게끔 그렇게 그립니다. 요즘 서양 그리스 신화들은 뭐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죠. 그리스 신화야말로 철저하게 리얼리즘적입니다. 오히려 우리 뭐 리얼리즘을 근대 이후 사실주의에만 적용하지만 사실은 그리스 신화도 리얼리즘적이에요. 여기에 비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도록 그렸거든. 비너스는 딱 비너스답게 그렸고, 예쁜 여자처럼 그렸죠. 근데 사실 선사시대 비너스는 예쁜 여자 하나도 없죠. 생명사판 형상 미학의 제1원칙은 음양의 원리를 양음의 원리로 이제 바꿔치기를 했어요. 양은 주는 것이니까 주는 게 먼저다. 음은 이제 받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기부를 먼저 해야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일이. 받기만 하자고 가만히 있으면은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무극에서 태극이 되려면은 양이 먼저 발동해야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양과 음은 물리면서 돌아가는 것이 태극입니다. 양이 먼저예요. 당구대 고래들은 모두 음각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백인 양각은 전부 생명나무들이에요. 여백은 없습니다. 이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뿔 모양인데 뾰족하니까 바늘뿔이라고 했는데 열려있어요. 끝이. 그러면서 어떤 새 모양 또 이쪽에 다른 뿔 얼굴과 이 선은 공유가 돼 있어요.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는 두 개의 텍스트가 되는 거죠. 뿔 텍스트, 뿔 인간 텍스트. 이 선은 애매한 텍스트가 되는 것이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예를 도끼와 나무는 이쪽 경계선이 공유되어 있죠. 도끼만 보면 도끼고 나무만 보면 나무죠. 네. 이것도 뭐 Y코드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형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뿔을 만드는 거죠. 다 Y코드들이 불연속적으로 밀폐되어 있지 않아요. 다 끊어져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연속 불연속이라고 해요. 연속이 우선권이고 그렇지만 불연속을 내포한다. 이쪽은 불연속이 먼저예요. 불연속적 연속. 불연속 연속이죠. 불연속된 것 같지만 연속적인 그런 것이죠. 내가 다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뭐 이런 개념 없이는 설명이 안 돼. 예. 그냥 그림 감상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고래 그림이 아니다. 눈들을 같이 그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지평선, 흔들거리는 이 지평선 뭘까? 이걸 경계로 이쪽 텍스트와 이쪽 텍스트는 어떤 의미로 구별이 될까? 뭐 이런 게 제 한때 고민이었죠. 뭐 이런 걸로 밤을 지샌 적도 많고 그러다 국문과 공부를 많이 게을리했더니 후배 교수들이 많이 떠났어요. 나를. 처음엔 저를 좋아했던 후배 교수들이 많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언제부터 이상해졌어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자, 생명서판은 생명 공간을 만들게 6방의 텍스트를 결합시켜야 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측면이.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형상과 선들은 다른 방의 텍스트에서도 활용되어야 했다. 이게 이제 애매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형상들을. 아니면 왜 리얼리즘적으로 한 개체를 진짜 보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왜 그리지 않았을까? 솜씨가 없었을까? 아니면 그런 미개 원신들의 관념, 어떤 스케치하는 그런 기술력이 떨어졌을까? 네, 그렇지 않죠. 쇼베 동굴, 알타미라 동굴 이런 데 보시면 뭐 굉장히 리얼리스틱 하면서도 수준이 높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 이상의 리얼리즘적인 것 같으면서 어떤 생명이 약동하고 약간의 환상이 가미가 된 것 같은 리얼리즘이 있단 말이죠. 성사시대에 다 그렸단 말이죠. 그쪽 지방은 그렸을 것이고 이쪽은 미개했을 거야. 우리의 선입견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거 이상의 어떤 더 고도의 기법이었다. 그건 여섯방의 개념 때문에 그렇다. 한 개체 형상을 전방위적 형상이나 기호로 만들기 위해 서판을 만든 사람은 수많은 변수들을 생각해야 했다. 6차 방정식을 풀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기호, 하나의 선, 하나의 형상들은 다른 형상들로 변형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변신술적 형상 기호가 탄생했다. 피카소가 아마 이런 꿈의 예술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서 물고기면서 동시에 나뭇잎이고 동시에 어떤 글을 읽을 수 있는, 이거 뭐 피카소가 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20몇 년 전에 본 구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구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비슷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이게 입체파의 진실입니다. 뭐 이쪽에서 본 거, 이쪽에서 본 거 그 두 개를 결합시켰다. 그게 입체파다. 그건 너무 소박한 견해죠. 전혀 그렇지 않죠. 피카소 이런 생각에는 전방위적 텍스트 개념이 작동하고 있었을 수 있다. 가령 분할 공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개의 분할 공간을 다 통합하는 방식을 피카소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변실수적 기법, 입체파적으로 여러 개의 그런 특성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기법, 그런 것을 그런 한 형상에 그냥 한 개체로 머무른 것이 아니고 다면적인 생명성을 불어넣고 싶었을 것이다. 신라시대 화랑들이 이에 도전한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화랑들은 천전이 서석을 순례지로 삼았는데 거기 화랑들의 서명들이 쭉 있죠. 아득한 시대의 일이 이미 됐어요. 그때 삼국시대 이미 고조선 시대도 아득했어요. 고조선 시대도 잘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 뭐 선사시대는 더 그렇겠죠. 미실 뭐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주인 그 여배우가 누구였죠? 고현정.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미실에 몰락이 시작되면서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졌죠. 미실이 악마적인 판무파탈적인 분위기를 팍팍 풍길 때는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가 선화공주가 아니죠. 선덕여왕한테 압도가 되면서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졌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잘 안 봤어요. 미실의 마력인데 진짜 미실의 진실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뒤집혔어. 미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화랑세기에 대한 논쟁들이 있지만 화랑세기를 보면은 미실이 낳은 수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미실이 지금 500권의 책을 정리하겠다. 그랬어요. 아들이. 미실은 남편이 많았죠. 정식 남편이 아닌 남자들이 많았어. 아니 그렇게 풍기문란한 어머니를 둔 아들이 왜 장가도 안 가고 평생 어머니의 저서를 정리하겠다 그랬을까요? 화랑시대에는 무슨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화랑도는 우리가 아는 화랑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실의 동생 미생이 거기 서명을 남겼어요. 미실의 손자 수풍랑은 그 당시 신라 7명이 모이는 최고 상층부의 수장이었어요. 정치의 최고 권력자였죠. 그 수풍랑이
갈문왕의 비문 위에 서명을 남겼어요. 수품강이라는, 강자는 북두칠성 강자이기 때문에 최상의 직책이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화랑들은 막 불교가 도입되고 사상적으로 흔들리는 시대에 생명사판의 사상으로 도전한 마지막 세대, 법흥왕이 그 불교를 들여왔죠. 그렇게 해서 궁중을 불교식으로 정치화시켰어요. 그들 한자 서명 그 자체가 예술이었습니다. 얼굴 글자가 똑같아요. 한자는 다 똑같은 것인데 서로 다른 글자를 썼다. 안각화 기법이 동원되지 않았을까요? 이상한 한자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이건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이슬로자 아닙니까? 이건 무슨 자일까요? 네, 갈자 비슷하죠? 근데 위에 무슨 머리 같은 게 달리고 눈이 있어요. 여기도 불완전해요. 노자도 이 노자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무슨 힘차게 발을 차 올리는 것 같고, 얘도 뭔가를 어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글자예요. 한참 보면은 뭔가 보여요. 한참 보시면은. 이쪽에 비문들이 있는데, 비문에는 한자를 막 쪼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눈들을 변형시켜놨고, 한자 색들을, 얼굴 글자들을 만들어놔서, 성난 얼굴, 슬퍼하는 얼굴,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화랑들은 이 세계를 알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어떤 얼굴들을, 이 생명 서판들을, 숨어있는 얼굴들을 알면서 한자들을 얼굴 글자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눈목자를 만든 게 아닐까요? 한자의 눈목자를 비슷하게 두 개 엮어놨어요. 갈자. 여기는 눈들을 알라는 표시가 아닐까요? 수품강입니다. 수자, 품자, 북두칠성 강자예요. 지금 봐도 너무 못 썼어요. 애들처럼. 그 당시 비석 새기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요? 기록에는 전문가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 비석을 새기는. 이거 도저히 일부러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우스꽝스럽게 쓸 수 없는.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 이제 이번 주제가 꿈이니까 꿈으로 넘어가서 꿈이 창조하는 세계. 왜 생명사판의 현무도, 즉 Y의 이야기를, 장각 꿈 이야기를 풀어내려 하는가?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꿈 이야기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아래쪽에 잠든 공주의 모습이 베개처럼 그려져 있다. 어떤 사람을 베개처럼 그린다라는 것은 고도의 상상력이 아닐까요? 그 반대편 발 쪽에는 아이의 얼굴이 있습니다. 삼각 마스크를 하고 있는 동화의 세계를 진입하는 표시가 아닐까요? 서석에도 장각 꿈의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역마석판에는 동화를 꿈꾸는 아이가 있어요. 모두 동화적인 꿈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시를 제가 가르치니까 이상의 시 중에서 오줌이라는 시가 있어요. 오줌, 르브린느. 거기에 바로 동화적인 꿈의 세계, 이것이 역사시대의 모든 풍경들을 건너가면서 선사시대의 어떤 정신세계를 이어주고 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걸 알고 쓴 건 아닙니다. 자기식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써본 것이지. 참 통해요, 둘이. 이 꿈의 창조 이야기가 후대 여러 신화로 전승되었을 것이다. 힌두 신화에서 남신 인드라, 아까 그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앉아있는 그 최상의 신 인드라가 꿈을 꾸면은 우주가 창조가 됩니다. 인드라가 꿈을 깨면 우주는 사라져요.
그만큼 신의 꿈은 중요한 것이죠. 창조적인 꿈입니다. 아즈텍의 신화에서는 나팔꽃 생명나무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합니다. 나팔꽃 신은 아무래도 여신으로 봐야 되겠죠. 이걸 제가 공주로 보는, 눕혀놓은 것이죠. 바로 세웠을 때를 90도, 도끼 기호가 가슴에 있고, 팔 양쪽 팔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생명나무를 안대처럼 차고 있고, 치마가 이 침대 바깥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밑으로 휘어져 내려갔어요. 근데 얘를 180도 돌려놓으면 얘가 또 삼각 마스크를 한 얼굴인데, 귀엽게 생긴 그런 꼬마 얼굴인데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공주가 보는 것은 안각하면 꼭대기에 있는 뿔잔을 보고 있어요. 얘는 뭘 보고 있을까요?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천천히 서서 누워있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생명 매듭들을 머리띠를 하고 있고, 위쪽에 Y자 코드가 두텁게 자라고 있어요. 그 위에서 어떤 이파리나 열매, 씨앗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마리 사슴이 이 텍스트 전체를 관장하고 있죠. 이쪽 여신의 머리 위로 쭉 가서 여기 사슴이 있고 이쪽에 사슴이 있습니다. 이쪽 Y코드와 이쪽 Y코드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생명을 창조할지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여신은 눈을 감고 있는 텍스트와 눈을 뜨고 있는 텍스트 두 개가 있는데, 감고 있는 텍스트는 꿈을 꾸는 텍스트, 잠자는 텍스트, 눈을 뜬 텍스트는 꿈속에서 풍경들을 보는 텍스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즈텍의 생명나무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게 올로리우키라는 나팔꽃 신입니다. 나팔꽃이 뭐 그냥 덩굴 식물인데 이렇게 어떻게 크게 그렸을까요? 뭐 실제 나팔꽃은 아니죠. 신목들은 전부 현실에 있는 뭐 자작나무 신목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존재의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죠. 끝에 손들을 다 닳고 있죠. 손가락 같은 손의 모습이 뭘 붙잡고 있어요. 그릇들을. 그릇에서 무엇인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 생명수를 아래쪽 색에 퍼붓고 있습니다. 별들의 띠가 있습니다. 별들의 띠가 이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우유바다, 이 우주바다라는 것이 단지 그냥 은하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더 상위급, 더 방대한 우주 전체 이미지를 관장하는 그런 신격이 나팔꽃 신이 되는 것이죠. 나팔꽃 이미지는 자궁 이미지와 겹쳐 있습니다. 자, 열자의 한 전승, 열자는 이제 노장학파 쪽의 학자니까 도가 쪽 사상가죠. 그쪽의 한 전승에는 노자 이야기, 노자가 이제 스승이잖아요. 도가 쪽에서는 한 대목이 환술을 가르쳐달라, 자기한테 마술 세계를 가르쳐달라. 그냥 마술이 아니고 진짜 변하는, 여름에 눈이 내리게 하고 겨울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마술, 지금 막 꽃이 피게, 겨울에 꽃이 피게 하는 그런 환술, 그렇게 가르쳐달라 하니까 너도 환술이고 나도 환술이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환술이다. 근데 뭘 배우려고 하느냐? 응? 너, 나, 이 세계가 다 환술인데 왜 배우려고 하느냐? 응? 네가 그렇게 선망하는 저 세상에서 떠들썩한 환술사들이 있는데 그 환술사들의 환술은 순식간에 끝난다.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 막 꽃을 막 피우게 하지만 겨울에 맨날 그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창조주의 환술은 끝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심오한 말을 했어요.
창조주의 환술이 진짜 환술이다. 그걸 배우라. 그 얘기예요. 우린 도수를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명공학은 생명을 막 과학적으로 창조하고 조작하는 이런 과학의 연금술을 막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창조주의 그런 환술일까요?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장자의 나비꿈, 노제의 환술 이야기, 이런 도덕경 현묘지도 이런 건 사실은 다 생명사판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노제의 도덕경에 나오는 현빈지문, 철학사상에서 현빈 얘기하면 우상숭배처럼 벌벌 떨죠. 그렇지만 생명사판 내용에 비하면 상당히 관념적, 추상적이죠. 선문답처럼 알쏭달쏭해요. 해결시켜주는 게 없죠. 도덕경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하기는 끝이 없는데 해결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래도 다른 종교 사상보다는 생명나무 숲 이야기 희미한 그림자가 깃들어 있습니다. 생명사판의 진실을 다른 것보다는 역사시대에 조금 더 많이 담고 있는 경전을 남겼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빈지문은 암컷, 현묘한 암컷의 문인데 그 이상은 얘기 못해요. 그래도 남성주의 시대 그 철학적 화두를, 여성적 화두를 던진 건 대단한 것이죠. 꿈의 창조적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우주적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잠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공부를 책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아직도 잠을 제가 정복을 못하는 것이에요. 달콤한 잠, 놀라운 꿈들을 꾸는 잠, 잠을 통해서 수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잠. 제가 젊었을 때는 잠속에서 시를 한 편 창작한 적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시였는데 깨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줄도 없어. 간신히 희미하게 한 줄 써봤더니 시시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 창작을 못했어요. 꿈속에서. 각자 자신들의 수준이 있습니다. 다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개체적 욕망 속에 몰입해 있는 사람에게는 우주적 무의식의 공간이 그 사람이 매우 협소하고 별로 좋지 못한 세계들이기 때문에 교섭되지 않습니다. 잠의 공간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제공이 되죠. 꿈도 그렇습니다. 악몽들이 다 그래요. 악몽을 꾸시면은 제 생각엔 거기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빨리 잊어버리세요. 악몽을. 이게 뭘까? 계속 집착하면은 거기 끌려 들어갑니다. 꿈도 그렇다. 존재의 수준 높은 존재들이 이 꿈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자, 이 수준 높은 존재들과의 그런 교감, 통신, 영적 교섭,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과학적인 시대의 미신일까요? 이것이? 아니면 과학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우주의 어떤 더 현묘한 법칙일까요? 브로이트는 신체적 신경증 수준에서만 잠과 꿈을 분석했습니다. 중국 음양 오행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꿈을 꾸면 어디 대장이 나쁘고, 이런 꿈을 꾸면은 간장이 나쁘고, 전부 이런 것이죠. 티베트 벤폭의 꿈, 이런 오스트리아 원주민의 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수준을 간직하고 있죠. 존재계라고 표현되는 그런 무수시 공간에 대한 꿈의 차원, 그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예술가들만이 이 영역에 좀 더 강력하게 직관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고, 이걸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사상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근대적으로 좀 더 굳어지고 물질화되고 얼어붙은 이 세계를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예술 문학가의 힘이라고 봅니다. 생명사판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이 꿈의 매트릭스와 같다. 이게 제 1명제입니다. 저한테서는. 제가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안각화에 대한 개념, 이론적인 법칙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이 구절이 제 1법칙입니다. 그것은 무슨 시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생명 공간을 구성한다. X 생명 공간, 좌표 축을 바탕으로 수많은 분할 공간들이 배열 중첩 통합되는 방식.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영화 매트릭스가 상당한 그런 영감들은 있었지만 이 꿈의 생명 공간의 매트릭스 개념을 거기다가 활용을 못 시켰죠. 생명사판은 이 매트릭스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니까 생명 공간 속에서 그려진 선들은 막 그려진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는 매우 무질서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 혼돈적인 속에는 현묘한 질서가 있다. 그 안에 배치된 가면 얼굴들은 무수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얼굴들이다. 그러니까 생명서판에는 기본적으로 가면 얼굴들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축제의 공간이고 신의 가면들의 세계, 우리의 가면극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남쪽의 그런 안동의 탈춤, 하회의 탈춤 이런 것들을 수입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생명서판에 있죠. 서양의 가면 무도회는 너무 거기에 비하면은 즐기자는주의가 강합니다. 생명사판은 이런 여러 시공간의 분할 영역을 넘나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꿈 이야기처럼 되지 않을 수 없죠. 꿈은 현실적으로 딱 고정된 시공간에 갇혀 있지 않죠. 금방 순식간에 시공간이 바뀌죠. 방구대 어미골의 서판 중간점대 소 내부를 구조한 가면 얼굴, 그 아래 팽그릇 얼굴, 그 옆에 얼굴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의 그릇 형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둥근 그릇, 그 아래 춤추는 고래들이 더 큰 둥근 그릇 위에 있고 그 아래 또 다른 작은 둥근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들이 여러 형상과 결합되는 풍경은 꿈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브레이트는 그릇이 나오면 무조건 여성 성기 그렇게 표현해요. 창 같은 게 나오면 무조건 난근. 그래서 난근 기호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돼버렸죠. 근데 성배설화로 만일 그걸 가져가면 진실의 일말은 있어요. 왜냐하면 성배설화가 똑같이 성배와 창을 똑같은 기호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배설화 연구자들은 생명서판까지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죠.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서양의 니체가 전제 니체의 생명사상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근대사상 중에 거기에 릴케적인 영적 어떤 존재에게만 덧붙인다면 굉장히 좋은 사상이 되죠. 근데 니체가 제일 존중했던, 니체가 서양의 모든 정신을 다 부정했는데 성배 로망스만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유럽 지성사의 최고다, 최고 수준. 그렇게 떠받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네. 자, 아까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너무 칙칙해서 이게 소인데 가면 얼굴처럼 지금 통합되어 있고, 뭔가 둥글스러만 이쪽도 보면 다 둥글둥글해요. 여기도 둥글고
이런 고래도 약간 둥글둥글하잖아요. 병 모양입니다. 고래병. 얘도 고래병들이에요. 다. 병 뚜껑도 있어요. 다 의인화된 그런 고래병들입니다. 얘는 연금술병이에요. 새 머리와 결합되어 있고, 이런 줄무늬는 사실적으로는 고래 배의 줄이다. 또는 어떤 학자는 얘가 해초를 물고 있는 장면이다. 해초다, 이건 다. 이렇게 실증주의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배의 줄무늬는 맞는데, 배의 줄무늬이면서 동시에 기호로 작동할 수 있을 때는 이런 줄들의 기호 체계들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그런 것인데, 생명 코드의 줄들을 담고 있는, 생명 코드를 담고 있는 그런 연금술의 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쪽에 줄, 또 이쪽에 있는 또 줄,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와 이런 뱀, 그런 말구평으로 된 이런 U자형 뱀 그물, 이런 선들도 전부 같은 기호 체계 내에서 연관시켜서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한 생명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그릇이다. 생명 공간의 집이라면 생명체는 그릇인 것이다. 그러니까 생태계는 집이죠. 생태계 속에 있는 존재들은 전부 생명력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릇이죠. 그릇. 실제로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밥그릇이기도 해요. 밥그릇이 큰 사람 많이 먹고, 저처럼 작은 사람 맨날 결결거리면서 이제 조금밖에 못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좋은 걸 먹어야죠. 그죠? 좋은 걸 먹어야 쌩쌩해집니다. 나쁜 걸 먹으면 나쁜 게 자꾸 저장이 돼서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나쁜 건 분해가 잘 안 돼요. 막 머리를 쓰고 활동하면 그런 물질들이 팍팍 분해가 돼서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나쁜 물질들은 잘 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더 쌓이는 거죠. 자꾸 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가서 헬스장에서 열심히 뺐는데 나쁜 거 잔뜩 먹으면 순식간에 살쪄요. 좋은 걸 다 빼는 거지. 헬스장 가서 운동하니까 좋은 게 다 빠져. 에너지로 분화가 돼서 나쁜 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안 돼. 잘. 좋은 걸 먹으면 나쁜 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순환이 되죠. 생명사판에서 꿈 이야기는 최상의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다. 가장 좋은 재료들로 요리를 해야 최상의 요리가 된다. 그래서 덥석덥석 동물들을 생식을 하고, 식물들을 덥석덥석 후손들을 낳고, 인간들을 대충대충 해서 후손들을 만들고, 그러면은 그 종들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퇴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후손들이 자꾸 나니까 전체적으로 다운되죠. 그래서 동물들은 사실 본능적으로 열등한 아이가 나오면은 걔를 잘 키우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래. 어떤 경우 새끼 중에 하나를 물어 죽여요. 약간 비빌거리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생태계 법칙입니다. 근데 사람만 안쓰러워서 걔가 굴굴거리면은 영양제 주사 놓고 열심히 해서 살려놓죠. 근데 동물 부모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인간의 문명은 이런 생태계 진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좀 더 종적으로 우월한 종들을 자꾸 낳게 만드는 그런 최상의 종족들이 나머지 종들 전체를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이 생태계 진화가 되지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한 거대한 인공도시의 세계는 결국 생명공간인 산업화, 생명성의 퇴화를 가져올 것이다. 며칠 전에 다시 우연히 스필버그의 AI를 봤는데 너무 좀 슬펐어요. 인간은 다 사라졌고 인간을 추억하고 있는 인간 로봇 데이비드만 남았어. 그 데이비드도 오랫동안의 동면 속에서 몇천 년을 경과했고
그 동변 속에서 깨어났을 때 희미하게 선적인 인간, 무수한 정보, 입체도 없이 무수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조립했다가 분해했다가 하는 이런 정보적인 존재들이 데이비드의 기억을 꺼내서 엄마를 만들어내. 그 엄마는 딱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 하루 만에 데이비드는 자기의 사랑을 충족시켜 줘야 돼. 그 사랑이 바로 인간이란 종의 최고의 그런 덕목이었죠. 그 시대를 추억하는 거죠. 먼 미래. 그럼 그 시대 추억하는 인간은 그냥 먼 미개인이었을까요? 과학의 형편도 없었던 미개인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생명이 충만했던, 또 사랑이라는 어떤 아주 미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던 최상의 존재였을까요? 근데 지금 수준으로 간다면은 이게 도달하지 않을까요? 현대과학은 생명공학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은 결국 생명의 전 우주적 조율을 통한 오랜 기간의 발전을 끊어버릴지 모른다. 현대과학은 전기를 통해 인공전자들로 자연의 기본 원소인 자연전자들을 붕괴시키고 자연의 오랜 적응력을 가진 DNA를 건드리고 있죠. 생명 코드들은 한 개인, 집단, 한 국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제 생명력은 전 우주적 참여로 구성되고 운영되기 때문이죠. 우주적 꿈의 매트릭스 속에서 형성된 생명체들은 그런 총체적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만 진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되게 조작될 수 있겠죠. 언젠가는 이런 문명, 이런 과학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겠죠. 이것도 과학의 영역입니다. 진짜 과학이죠. 이것은. 그것이 바로 이제 샤만들이 남긴 우주목적 사유, 엑스크로스키오의 진정한 의미. 샤만들이 존재기를 들락거리면서 영적 존재들의 꿈의 매트릭스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비밀 지식들을 전승하게 된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그 안각과 서판의 꿈 이야기인데 아마 진행하시는 분이 나온 걸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이제 끝내고 이 나머지 이야기는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